이 방송일 기준으로 설 연휴 첫날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겪었던 도내 사건 사고 이슈에 대해서 조금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두 잠든 시기에 발생한 이 화재가 순식간에 옆집으로 옮겼는데 때마침 그 옆집에 외할머니하고 애들 둘 하고 있던 항소심에서는 남편에게는 살인죄, 아내에게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형량이 확 올라갔었던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 사회가 책임져야 돼, 이거. 사회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내몰지 않았나.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 그렇죠. 범죄 행위로 인해서 단죄를 받는 건 그 부모지만 화재 현장에 있던 외할머니, 손주, 손녀가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진화 당시 좀 어려웠던 상황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고된 참사였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은 사실 판사의 마음이다. 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작전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또는 변호인을 누구로 고용해야겠다. 재개발을 하면은 보상을 이끌어내기가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언제나 항상 취약계층만 좀 피해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들끓었죠. 진정서가 400여 통이나 엄벌을 내려야 된다는 진정서가. 네. 이 방송일 기준으로 설 연휴 첫날입니다. 뭐 코로나19나 뭐 설 명절, 물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정별린 변호사 그리고 임우원 선배님과 함께 가까운 이웃이 겪었던 도내 사건 사고 이슈에 대해서 좀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31일 새벽에 좀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원주시 명륜동에서 일어난 화재인데요. 이 화재 현장에 있던 외할머니, 손주, 손녀가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좀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경위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1일 새벽 3시 5분께 발생한 화재인데요. 주택 20여 채가 모여있는 원주시 명륜동의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이제 불이 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모두 잠든 시기에 발생한 이 화재가 순식간에 옆집으로 옮겼는데 때마침 그 옆집에 이제 외할머니하고 애들 둘 하고 있던 그리고 이제 딸도 있었어요. 근데 딸은 이제 놀라서 대피는 했는데 다시 구하려고 했는데 문이 워낙에 불이 타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서 때마침 또 남편이 해외에 이제 돈 벌러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해외로 가서 이제 하여튼 그 찰나에 벌어진 일이라서 더 안타까운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강원일보에서 이제 유가족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장모와 이제 아이들을 잃은 아버지 상실감을 뭐 저희가 감히 짐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유가족이나 주민 증언들을 토대로 좀 기사들이 나온 걸 보면은 화재 진화 당시 좀 어려웠던 상황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좀 이번 사건에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뭔지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드러난 그 안타까움은 이분들이 10년 전 한국으로 와서 가정을 꾸린 이제 결혼 이주 여성 가족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공장이 어려워져가지고 수개월 전에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찾다가 중국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남편이 집에 있었으면 네. 이 정도까지 되지 않고 대피를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 안타깝고요. 이 사고 지역은 원동 남산 재개발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고지대에 있는 데다가 골목길로 막 조금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달동네란 말이죠. 이제 소방차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상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재 진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화재가 이제 옆집으로 옮겨 타고 하는 게까지 벌어졌던 그런 사고라서 더욱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상황을 보면 일단 새벽 3시라는 취약 시간대죠. 네. 집들 여건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라는 어떤 그 위험지구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신고 접수 뒤에 선발대가 현장 부근에 도착한 건 6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소방 호수를 짊어지고 뭐 100m를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불이 한 집에서 나가지고 옮겨 붙다 보니까 지금 5채가 불에 탔잖아요. 네.
소방관들로서는 크게 발생한 지역에 소방력을 집중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순식간에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피해가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안타까운 거는 연기를 흡입하게 되면 일단 판단을 못합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니까 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뭔가 구조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이제 네. 화재 발생지에서 불길을 잡느라 좀 인명 구조가 늦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보이던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증언에서 나온 네, 네. 얘기죠. 네. 또 생각해 보면 화재 진압을 좀 어느 정도 해야지 거기로 그렇죠. 진입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사실 뭐 누구 탓을 누구 하기는 탓을 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집이 연탄을 떼는 집이어서 평소에도 화재 안전 교육을 되게 많이 해왔다고 소화기 사용법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집이 아니라 옆집에서 넘어온 불은 그렇죠. 뭐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죠. 구조적으로 이런 이제 뭐 발생한 시간대도 그렇고 그 주변 여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참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좀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가족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더 피해가 적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일단 누군가에게 호소를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소방 당국이 된 것 같은데요. 소방 당국도 아마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들을 때 그 경황이 예. 없었을 거라고 보고 네. 뭐 그냥 안타까운 사고라고 음.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뭐 예고된 참사였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게 10년 이상 재개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거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세도 좀 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한 계층들이 이주를 와서 골목길로 돼 있고 뭐 소방 안전 장치들이 뭐 미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도 또 발생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거기에 그렇다고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지금 만들기도 사실 또 마땅치도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또 되는 거죠. 어디도 그렇지만 춘천도 그렇고 재개발을 하면은 네. 그 사유 재산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네. 이게 보상을 이끌어내기가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지정이 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언제나 항상 취약계층만 좀 피해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다. 일가족 3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 뭐 또 다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도 발생을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국가수에서 화재 원인을 감식한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석유 난로 네. 관리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언론 보도도 봤는데 사실 뭐 일부러 불을 낸 건 아니니까요. 난로를 관리를 잘못하신 분은 이제 실화 실수로 불을 내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했기 때문에 형법상 실화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사실 이분이 불을 내신 분이 돈이 없으면 네.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원주시에서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는데 예. 그 화재나 대중교통, 뭐 강도 상해 이런 사건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 네. 이제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좀 보험금이 어느 정도 일부라도 지급될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슈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 3일에 이 원주 3남매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2심 판결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게 2016년 9월에 발생한 자기의 자녀 둘을 숨지게 한 그 20대 부부에 대해서 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나왔죠. 네. 남편에게 남편에게 네. 징역 1년이 나왔고 부인에게는 1년의 집행유예 2년. 그렇게 네. 나왔는데 네. 그게 1심이 뒤집어졌죠. 2심에서. 그 뒤집어진 주된 원인이 바로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다. 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징역 23년 그리고 징역 6년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네. 이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그 근거가 상당히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알겠지만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학대 사건. 사망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 네. 살인이나 살해 이런 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들끓었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 진정서가 400여 통이나 아. 엄벌을 내려야 된다는 진정서가 네. 도착했으니 아마 그것이
반영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었는데 네. 2심에서 징역 23년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네, 일단은 1심에서는 살인죄하고 아동학대 치사죄가 인정이 안 됐죠. 네네.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남편에게는 살인죄, 아내에게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형량이 확 올라갔었던 거고요. 네. 사실 이 증거를 어떤 증거를 믿을 것이냐 그리고 사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은 사실 판사의 마음이다. 네. 이거를 이제 자유심증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판사가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심 판사는 죽이려고까지는 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네. 항소심에서는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죽을 걸 예상을 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좀 판단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는 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썩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맞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실심 정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1심과 항소심의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다 보니까 네. 판사를 뭐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억울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래서 3심제를 두고 있긴 하지만 똑같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네. 어떤 부분은 의도성을 인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좀 일반인으로서는 좀 헷갈리네요. 어떻게 네, 봐야 그래서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네네.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작전이 이렇게 세워야겠다 또는 변호인을 누구를 고용해야겠다 이렇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사법부 신뢰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저기 법원 쪽에서는 뭐 뒷얘기가 좀 없었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법원 쪽에서는 법원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지 당연히 이렇게 나왔어야 될 게 지금 나온 거다 이런 네. 분위기죠. 이게 여론이라는 건 사실 불특정 다수잖아요. 여론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가 과연 그걸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국민 보편 타당한 인식이라고 느낄 건지 물론 뭐 법감정이라는 게 일반인들하고 상식적으로 맞아야지 일반인들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건데 일반적인 언론 보도라든지 또 국민들의 어떤 인식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법관들 관련된 재판들은 뭐 지금 거의 다 무죄 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좀 혹시 같은 법 쪽에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판사들의 자유 재량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잘못됐다 또 이렇게 뭐 그게 대법원 가서 아직 확정된 건 네, 아니니까요. 또 확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3심제를 마련을 한 이유겠죠. 그런데 너무나 지금 요즘에 뭐 양천 입양 아동 네. 학대 사건부터 해서 우리 N번방 대표적이잖아요. N번방의 네. 경우에도 여론이 이제 들끓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 일반의 법 감정이 네. 재판에 뭐 반영될 수도 있지만 네. 판사가 그것에 이제 휘둘리면 이제 뭐 사법부의 정의나 재판 독립이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지양해야 될 걸로 보고 그래서 그 남부지방법원에서 양천 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네. 엄청난 진정서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로 편철하고 네. 선고 전까지 보지 않겠다 아하.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휘둘리지 않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인 거죠. 일단은 저희가 판결문을 좀 자세히는 못 봤잖아요. 이제 네. 판결문 보면서 1심과 2심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 일단은 이번 2심 판결문 1심과 비교했을 때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어딘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 재판이 1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 안 한 이유가 네.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 고의가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였는데 2심에서는 그 진술 내용을 보니 얘는 자기의 성향이 뭐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이래서 그런 걸 못 참아가지고 덮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때 되면은 이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 진술을 했고 그러니까 그 진술을 보니 얘는 덮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걸로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미필적 고의의 개념처럼 이게 설마 이게 사람을 죽이게 하겠냐고 하면 과실이지만 네.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무관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동을 이제 살해하는 그 상황 덮을 때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모질게 먹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부모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1심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난 거다 한 거고 둘째 아이도 이제 목을 줄러서 죽일 때도 그런 비슷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알고도 계속했다는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행동들이죠. 네. 제가 여기서 잠깐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게 판결문을 계속 보면서 든 생각이 이게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이 자녀에 대한 사건에도 뭔가 이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 아동 안전 인지 감수성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자녀 보호 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좀 특별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낳았으면 이거를 무조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를 강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책임도 져야 된다는 네. 건데 판사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법 조문에 따라서 판단하다 보면 1심에서 냉정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법 감정이 안 맞고 이렇게 근데 되는 이제 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게 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회가 책임져야 돼 이거. 뭐냐면 사회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내몰지 않았나.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단죄를 받는 건 그 부모지만 네. 아이를 낳고 뭐 감당할 여력도 안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얘기해 주지 얘기도 안 하고 물론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주위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우리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도 니네들도 잘못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판결문에? 판결문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거죠. 왜? 네.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물림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동학대를 어린 시절부터 받고 자라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 애가 생겨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 너무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뭐 원주 화재 사고나 지금 삼남매 사건 얘기하면서 이게 좀 다시는 일어나지 그렇죠. 말아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역 언론의 역할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앞으로 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저희 언론들이 좀 다뤄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를 네. 기획 보도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안전장치, 사회 안전장치. 예, 그리고 원주 삼남매 부모도 차량에서 아이들을 키웠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주위에서 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회보장단체라든지 안전 그쪽에다가 말씀드려가지고 자치단체든지 해가지고 살펴보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좀 사회 안전장치 사각지대를 그렇죠. 서로 이제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기획을 한번 네.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어떤 그런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알려지지 않거나 사각지대 방치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하고의 접촉 자체를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물론 뭐 개인이 해야 될 역할 또 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없다면 이건 최소한의 그런 안전장치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곧 사회나 뭐 국가나 또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변호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주 삼남매 사건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네. 출생신고 안 한 8살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사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육당국도 모르고 지자체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네. 개인적인 겁니다만 이제 출생을 병원이든 어디 뭐 산후조리원에서 하든 출생이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자체에 좀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래서 네네. 이 아이가 뭐 출생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태어났다라는 거가 좀 공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렇게 출생신고 안 하고 무명아기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조금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병원에서 애를 안 낳는 경우엔 또 거기서도 또 빠져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제를 도입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최근에 그 아이 학대 같은 경우도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신고 의무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출생 자체에 대해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뭔가 하는 거. 물론 이제 거기서도 벗어난 집에서 혼자 애 낳고 이런 건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